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 강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혹시 요번에 그 리인벤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CEO이신 맥가머님께서 사실 저도 매년 보면서 놀라는 거지만 2시간 반 넘는 그런 키노트를 혼자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참 되게 깜짝 놀라곤 하는데 이 세이지 메이커,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이지 메이커가 키노트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나오는 걸 기다리느라고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기다리고 봤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그 맥가머님의 메시지를 먼저 좀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세대 세이지 메이커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가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앞으로 AWS가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고객들이 데이터와 애널리틱스 그리고 AI, ML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로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미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 즉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하나의 융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나시는 이제 고객 얘기를 하셨어요. 핀서브, 제가 뭐 찾아보니까 사실 핀서브라고 제 귀에는 들렸는데, 핀서브라고 하는 고객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AI를 어떻게 같이 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이 고객께서는 이미 AWS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고요. 프로드 디텍션을 하는 업무래요. 근데 홈그로운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AWS 뭐 글루나 이런 거를 직접 사용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을 다 카탈로그 솔루션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홈그로운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홈그로운 카탈로그가 있고 여기서 데이터를 검색하시고 찾으셔서 디스커버리 하셔서 먼저 레드시프트에 이렇게 적재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가지고서 전통적인 애널리틱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글루와 EMR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머신러닝에 필요한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세이지 메이커에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애널리틱하고 또 머신러닝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또 따로 작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워크플로우를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우리 고객들께서 데이터와 애널리틱과 AI를 융합해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그림은 사실 저희 AWS에서 말씀드리는 모더나이즈된 데이터 애널리틱, 현대화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AWS에서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시각화 분석, AIML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페르소나별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시고 만들어 놓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산출물들은 별도의 워크로드에 맞는 목적별 데이터 스토어에 다시 저장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다 쓰는 이런 다양한 툴들을 조합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방법을 현대화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저희 AWS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앞에서 저 고객께서 핀서브라는 고객께서 정확하게 그런 현대화된 데이터 아키텍처에 따라서 프로드 디텍션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계속 하셨대요. Keep thinking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쉽게 사용할 것인가. 제목이 보면은 어떻게 더 쉽게 만들 것인가잖아요. 어떻게 더 쉽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터, 애널리틱, 거버넌스, AI 이 네 개의 원을
포함하는, 다 융합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고객이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이지 메이커고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세이지 메이커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 ML 그리고 젠 AI까지 포괄하는 이런 그 AI, ML 서비스였고요. 그런데 이 기존의 이 서비스는 이름은 이제 세이지 메이커 AI로 바뀌고 세이지 메이커 안에다가 데이터, 애널리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AI, ML까지 다 묶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4개의 원을 포괄하는 커다란 원, 네, 이런 융합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이지 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세이지 메이커의 제품 매니저이신 분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이지 메이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세션이에요. 그래서 ANT206 세션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달아놨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분 세션에서도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요거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세이지 메이커,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급드린 것처럼 기존의 세이지 메이커는 세이지 메이커 AI라는 이름으로 AWS 콘솔에 올라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4개의 원을 합쳐서 포괄하는 융합된 서비스로 일관된 UX를 가질 수 있도록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는 AWS 콘솔에 있지 않고요. 콘솔에서 세이지 메이커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이지 메이커, 물론 서비스 이름은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근데 예전 세이지 메이커와 구분하시라고 그냥 제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근데 서비스 자체는 세이지 메이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이지 메이커 안에 가면은 매니지먼트 관리 차원의 일들은 그 콘솔에서 하지만 개발 작업들은 통합된 UI는 별도의 포탈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별도의 포탈 그 링크를 버튼을 눌러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외부의 콘솔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UI가 이 유니파이드 스튜디오고요.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와 애널리틱스가 또 융합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요 레이크 하우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 저장소로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해당하는 레드시프트,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대표하는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 외에 아테나 같은 쿼리 툴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글루 카탈로그를 가지고 데이터를 카탈로그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레이크하우스 플레이를 하는 서드 파티에서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과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모아놓은 서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약간 저희는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카탈로그 서비스는 결국은 데이터를 모아놓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고요. 사실 이 서비스는 혹시 전에 데이터 존이라는 서비스를 써보셨을까요? 네. 데이터 존이라고 하는 이런 거버넌스 서비스가 따로 있었어요. 그 서비스가 거의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AI, ML, 거버넌스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UI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레이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론 중간에 레이크 하우스라는 레이어를 두고 그 밑에 레드시프트와 데이터 레이크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하우스라는 서비스는 살짝 새로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비스들은 사실 있는 것들을 UI적인 면에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던 서비스가 새로 나온 부분은 레이크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뒤에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4개의 피처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세이지메이커는 세이지메이커 AI로 바뀌었고 세이지메이커는 차세대 세이지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3가지 부분, 그래서 크게 3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별도의 포탈로 접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 기존의 저희 AWS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 한 곳에서 융합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퀵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퀵사이트 부분, 그리고 아까 오픈 서치 얘기도 이제 벡터 스토어에서 잠깐 언급됐었는데 이런 기존의 로그 분석을 사용하는데 많이 썼던 오픈 서치,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자체는 아직 프리뷰 기능입니다. 리인벤트 때는 이제 서울에 론치가 안 됐었는데 이 프리뷰 기능이 서울에도 ICN에도 론치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 가능한 이 프리뷰 안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데이터 프로세싱, SQL 애널리틱, 그다음에 모델 디벨롭먼트, 젠 AI 디벨롭먼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서비스가 이제 이 안에서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있는데 젠 AI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락 IDE가 사실 이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베드락 거를 그냥 링크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안에서는 동일한 룩앤필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능은 동일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통합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 UI는 바뀌어 있다. 데이터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존 서비스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UI는 이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맞게 새로 만들어졌다.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얘네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영상인데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멈추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외부 포탈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상단에 디스커버리, 빌드, 거번 이렇게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여기에 빌드, 주요한 기능들은 여기 이렇게 미리 다시 따로 만들어 놨지만 상세한 메뉴들은 이렇게 이 안에서 클릭하셔서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빌드 부분은 뭐 현재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또 젠 AI 관련된 메뉴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요 각각의 요 빌드 안에서 이런 그 머신러닝, 그 다음에 SQL을 통한 분석들, 애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이 안에 각각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방금 보셨던 별도의 외부에 있는 그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로 들어가는 그 인증 화면이고요.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고 IAM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UI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하게 데이터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빌드 개발 부분, 거버넌스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상단에 보이는 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개발 툴들이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코드를 만들고 자원을 프로비저닝하고 또 그 멤버를 관리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존이 사실은 그 컨셉이 뭐냐면은 데이터 메시 스타일로
분산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자는 그런 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 존에서 사용하시던 데이터 메시 스타일의 데이터 공유 방법을 이 안에서 동일하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은 이 프로젝트 메뉴가 있는데 프로젝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특정 프로젝트라는 건 내가 속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프로젝트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오버뷰,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각종 그 개발 산출물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소스 시스템에 연결해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걔네들을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은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외워가지고 뒤에는 이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분석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예를 들어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겠다, EMR을 사용하겠다, 이런 클러스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서 분석한 데이터들은 우리 팀에서, 우리 도메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사적으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어느 회사든지 결국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조직 내에 잘 공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를 IT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고객 이탈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결국은 영업팀이라든지 다양한 고객 컨택하는 그런 그 채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유를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에셋이라고 하는데,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데이터가 에셋이고요. 이거를 우리 회사 내부에 다른 팀에도 공유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퍼블리시라는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하면, 아까 이 상단에서 보여드렸던 디스커버리 메뉴에서 데이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팀, 다른 부서, 다른 도메인에서.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서, 그 설명을 보고서, 아, 이거 우리 팀에 필요한 데이터네 라고 생각이 들면 서브스크립션 요청을 하면 우리 프로젝트가 이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줍니다. 어프로브하고 권한을 줘서 해당 그 부서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권한을 주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뭔가 요청이 왔다, 내가 요청을 어프로브 했다, 그런 내용들을, 이런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안에서는 거의 모든 그 메뉴에서 이렇게, 요즘에 AWS 콘솔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렇게 아마존 Q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하시면서 또 그 라인별로 필요한 부분, 또 필요한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SQL을 만든다든지, 모델을 만든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아마존 Q 디벨로퍼의 도움을 얻으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개발 측면에서 만나게 되시는 그런 환경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트북, 그 다음에 SQL 에디터, 머신러닝, 그 다음에 베드락 ID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드락 같은 경우는 UI는 틀리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락이 여기 ID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네. 머신러닝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이렇게 모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점프 스타트에 딥식도 올라와 있고요. 베드락에도 외부 모델을 가져오는 부분에 딥식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 저도 그냥 그 올라와 있는 것만 확인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디플로이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이렇게 상부에 그 7개 메뉴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프로세싱, SQL 어널리틱, 그 다음에 AIML 모델 만들고, 젠 AI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우측에 3개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퀵사이트 같은 그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 그 다음에 로그 분석하는 오픈서치,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데이터 전처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데이터 프로세싱이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글루 ETL을 가지고서 데이터 전처리 이런 거 하고, 물론 쿼리 가지고서 아테나 쿼리 가지고서도 물론 데이터 전처리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글루 ETL을 똑같이 애플 투 애플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약간 컨셉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 젠 AI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이 뭔가 이런 걸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할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이렇게 ETL 작업들이 막 한 번에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윤님께서 데모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데모 하실 때 좀 설명을 혹시 그러니까 뭐 예, 이게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GA 되고 좀 시간이 지나야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마 그런 부분들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아마존 Q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로코드, 노코드 경험을 아마존 Q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다. 데이터 프로세싱도 이렇게 그 아이콘별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작업들, ETL 글루에서 ETL 작업하실 때 데이터 프로세싱 잡들 막 이렇게 단계별로 만드시잖아요. 그거를 젠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Q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 생성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여기서 요 메뉴에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 하단에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마존 Q가 나오고요. 여기서 요구사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 코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쿼리 같은 경우도 네, 저희 이미 사실 뭐 레드시프트 안에서 이렇게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레드시프트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어로 요청을 하면 쿼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 기능들이 뭐 텍스트 SQL 이런 거 요즘에 그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로 많이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뭐 복잡한 쿼리는 잘 못 만들어 주거나 틀렸는데 점점점 그런 기능들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피처로 레이크 하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하우스는 혹시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친숙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데이터 하시는 분이 많이 안 오신 건가요? 네. 아마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요즘에 아마 회사 이름으로는 뭐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다 포커싱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레이크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느 회사든지 어느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회사든지 다 레이크 하우스 개념의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이크 하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트랜잭션이 당연히 보장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비정형 데이터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AI, ML까지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레이크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다루는 엔진을 가지고 결국은 스팍을 가지고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는데 스팍을 가지고 하는 게 적합한가요?
고가의 수억, 수십억짜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를 가져다 놓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레이크 하우스 안에서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항상 다 우리 회사의 LG CNS에 혹은 LG U+의 고객사의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을 하더라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아마 따로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레이크 하우스의 개념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는 AWS는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엔진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뒤에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개별 세세한 기능을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레이크 하우스라는 중간에 레이어를 AWS가 하나 뒀어요. 그래서 이 레이크 하우스를 통해서 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용 데이터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크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데이터 레이크에 올라가는 테이블 타입은 아이스버그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크가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트랜잭션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쓰셨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사람들이 원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아이스버그이고요. 그래서 아이스버그 관련돼서 비록 S3에 올라가는 파일들이지만 이 파일들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이스버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AWS에서 매니지하는 아이스버그고요. 왜냐하면은 리오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작업하는 방법이고 이건 AWS에서 매니지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의 이런 테이블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할 때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접근할 수 있다.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 따로 가지 않으셔도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저장할 때 이렇게 레드시프트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면 레드시프트의 컴퓨팅을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크 하우스에서도 똑같이 그런 그 배치 작업 성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버그 관련된 내용들은 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통합 그 카탈로그를 제공하는데 레이크 하우스 위에서 만들면 카탈로그가 당연히 그 안에 저장이 되고요.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외부에 있다 하면은 내가 따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레드시프트, 내가 따로 만들어 놓은 레이크 하우스의 카탈로그도 이 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예전 소스를 보기 위해서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 따로 가실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세이지메이커 안에 들어오셔서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니지드 카탈로그, 외부의 그 소스들을 가져놓은 페더레이티드 카탈로그,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기존에 만들어 놓은 S3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폴트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니지드 방식의 카탈로그, 내가 레이크 하우스 안에서 만들어 놓은 애들은 이렇게 매니지드라고 카탈로그 목록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쿼리 툴을 가지고 개발하실 때 왼쪽에 스키마 브라우저에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오라클, DB2, 마이스퀄 쭉 보이는데 소스별로 이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보이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안에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뭔가 생각하실 텐데 복잡한 거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그 스키마 브라우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외부의 소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그 RDS라든지 오로라에 있는 카탈로그도 가져와서 여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하나의 레이크하우스 카탈로그 안에서 하나의 카탈로그 안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다. 그리고 권한 관리까지 할 수 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AW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그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컬럼 레벨, 로 레벨, 그리고 둘이 교체하는 셀 레벨,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RDB는 권한 관리가 쉽잖아요. 그랜트에서 뭐 테이블별, 컬럼별로 셀렉트, 업데이트 권한 다 주는 게 쉬운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레이크는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 많은 파일들, 디렉토리, 폴더에다 대고서 권한 관리를 IAM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레이크 포메이션이고요. 레이크 포메이션을 이용하셔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도 컬럼 레벨로, 로 레벨로, 셀 레벨로 다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거버넌스 하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성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AI 거버넌스 기능인데요. 거버넌스 기능은 결국 이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서비스가 밑에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버넌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내용이 이 서비스 자체를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데이터 신뢰 확보, 안전하게 사용하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글루 ETL을 통해서 작업을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의 플로우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 리니지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권한 관리, 뭐 품질 관리 그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 리니지 기능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사실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요구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데이터 리니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ETL 작업을 돌리시면 어느 소스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가공돼서 어떤 테이블로 저장이 되고 이게 이 테이블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했구나. 그리고 이 데이터 메시 스타일로 이거를 다른 부서에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이 넘어가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런 플로우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는 레포트가 원천이 어디구나.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소스가 중간에서 바뀌거나 데이터를 가공을 어떻게 하면 뒤에 누가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리스크 감소 이런 측면에서 그런 데이터 리니지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카탈로그에 대한 이런 여기서 말하는 메타데이터는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는 아니고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LG U 플러스 빅데이터 프로젝트 할 때요. 이제 AWS,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기 이전에 이 비즈니스 카탈로그가 그 당시에 이제 U 플러스에서는 직접 만드셨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CEO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객 사례들처럼 그때 직접 만드신 이유가 외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뭐 한글 처리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누가 사용해야 되고 언제 업데이트 되었고 또 누가 갱신해야 되고 사용자가 뭔가 고쳐주세요 또 뭐 질문 들어오고 이런 인터액티브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직접 홈그로운 비즈니스 카탈로그를 만드셨던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기능 안에서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기회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UI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이 영문 인터페이스라서 그렇고요. 한글로 해놓으면 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테크니컬한 스키마 정보라든지 데이터의 리니지,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뒤에서 누가 사용하고 그런 리니지가 컬럼 레벨로 쫙 연결돼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이런 젠 AI가 돌면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 뭔가 오버뷰를 해줘요. 비즈니스적인 정보를 지가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젠 AI가 설명해 주는 거를 일부러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 안에서 제공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내가 만든 데이터를 기업 내부에 퍼블리시해서 다른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거는 프로세스, 이제 공유하고 공유를 억셉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스토리지 레벨에는 레이크 하우스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개별 서비스들, 데이터 전처리, SQL 분석, 머신러닝, 젠AI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네, 뒤에 새로 들어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젠AI는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앞부분 위주로 지윤님께서 저희 그 POC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 데브옵스 팀의 홍지윤 선임입니다. 이번에 세이지메이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POC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POC 때 진행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콘솔에 직접 들어가서 데모를 보여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강선희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었죠. AI와 레이크하우스, 카탈로그가 있고 이 3개의 기능을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이지메이커 외에도 AWS의 신규 피처 2가지도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S3 테이블과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 기능이 추가된 퀵사이트까지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구매한 상품이 선물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단계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데이터부터 보시면 미국 소비자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샘플로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지출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요.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언제 샀는지, 어떤 걸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누가 샀는지, 언제 샀는지 등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2 테이블은 가구원, 그리고 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가구원의 성별이 뭔지, 직업은 가지고 있는지, 나이가 몇인지에 대해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순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지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여서 이제 아파치 아이스버그가 지원되고 그리고 대규모 분석 아키텍처에도 적합한 S3 테이블에다가 적재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값으로 되어 있는 정형화된 가구원과 그리고 가구 테이블은 아마존 레드시프트에다가 적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일 기반의 S3 테이블과 그리고 정형화된 데 최적화되어 있는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많이 보셨던 화면이시죠? 네,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콘솔입니다. 이제 보시면 AWS 콘솔에 직접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특정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하실 때 도메인을 생성하시고 그리고 이 도메인 하위에는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든 구성원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 단위를 잘 선정하셔서 단위를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주로 사용한 프로젝트인 이 데이터 분석과 모델 쪽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게 프로젝트 파일이죠. AWS 코드 커밋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파일들을 바로 프로젝트 구성원들과 공유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한 관리에서 멤버들이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봤던 S3 테이블과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이곳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 연결은 해둔 상태이고요. 이제 레이크하우스 밑에 레드시프트도 존재하고 그리고 기본 디폴트 카탈로그 밑에 또 링크시킨 S3 테이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데이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드 커넥션을 통해서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어떤 타입을 커넥션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호스트 정보나 포트 정보, 데이터베이스, 그 외에 접속 정보들을 넣고 이제 애드 데이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S3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S3 테이블을 처음에 신규 생성할 때 옵션이 하나 있는데 AWS 분석 서비스와 통합할 것인지를 물어봐요. 그걸 통합하게 되면 이제 기본 네임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이름이 S3 테이블 카탈로그라는 이름 하이에 이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S3 테이블 카탈로그를 직접 이 데이터 소스에 들어가서 추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카탈로그에 링크를 시켜서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링크 시켜놓은 디폴트 카탈로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눌러보시면 이제 아테나로 쿼리할지 레드시프트로 쿼리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쿼리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동작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처음에 쿼리할 때는 조금 걸리더라고요. 좀 더 걸리네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제 S3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도해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식 말고도 차트 형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차트를 만들지 타입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칼럼을 이용하실지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색상 변경이나 이런 타이틀 변경, 그리고 어노테이션도 잘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바로바로 차트를 뽑아내기 좋아 보이는 기능 같습니다. 이제 네, 이어서 레드시프트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지금 쿼리가 잘 되거든요.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다음 단계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쿼리도 잘 되는 걸 확인했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주피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주피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프로젝트의 파일들 코드 커밋에 있었던 파일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미리 샘플로 POC를 진행하면서 만들어둔 파일을 꺼내 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들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S3 데이터도 이제 간단하게 쿼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SQL 말고도 이제 파이스파크나 선택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걸려서. 네, 밑에 내용부터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3의 오브젝트로 이제 기존 지출에 대한 테이블을 파케이 파일을 올려두었고, 그거를 이제 스파크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가지고 로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저희가 두 개가 더 있었죠. 이제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도 똑같이 로드를 시키고 이제 두 개의 레드시프트에 있었던 테이블부터 조인한 다음에 조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S3 테이블에 있는 것과 조인을 해서 그 조인된 결과값을 이제 새로운 카탈로그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는 과정입니다. 쿼리도 다 된 것 같고, 쿼리도 보시면 주피터에서 그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 내장 기능으로 제공해주는 게 또 단순히 테이블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머리 기능으로 이제 칼럼에 대해서도 차트도 보여주고 이제 컬럼마다 특징들도 보여주고요. 칼럼이나 다른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은 조인만 했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ML 모델을 만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 조인한 결과값을 이제 기본 카탈로그 밑에 저장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유하는, 퍼블리시하는 모습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선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유 기능입니다. 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퍼블리시 해두면 이제 다른 조직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권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필터를 건 데이터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 데이터를 퍼블리시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누르시면 미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디스커버 밑에 데이터 카탈로그에 가시면 공유해둔 데이터가 조회가 되실 겁니다. 아까 그 데이터가 보이시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구독을 요청하시면 어떤 사유로 이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 요청할 수 있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쓰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이제 요청 내역에 가보시면 승인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퀵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퀵사이트로 분석을 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퀵사이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데이터 세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 아까 전에 봤던 테이블을 먼저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이 추가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큐가 존재합니다. 아마존 큐가 존재해서 여기에 그래프도 그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별 선물을 살 때 금액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줘 하면 잘 그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대시보드를 다 그려놔서 이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미리 작성을 해두었는데 이제 지출이 선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싶다고 하면 이 밑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어떤 스레드를 만들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5가지 아이디어를 내주는데 보시면 이제 선물 여부에 따른 이제 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연령대의 선물 구매 비율과 평균 비용 분석 등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자료들을 제안을 해줍니다. 저도 그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몇 개를 스레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가장 많이 선물로 하는 제품이 뭔지, 그리고 소득별로 선물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이제 선물 결과가 좀 다른지,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지출 비용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제 좀 결과값이 좀 튀는 건 결혼 관련해서 결혼에 대한 사본 유형이 좀 높은 선물 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추가 질문했습니다. 1번이 뭐 결혼이고 2번이 뭐 그런 거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3번이 이혼이고 별거고 결혼한 적 없으니라는데 뭐 어떻게 급하게 준비를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새롭게 좀 분석할 내용 없을까 했더니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밑에 쭉 개인 의견도 좀 넣고 Q의 개인 의견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60대 이상이고 그리고 별거한 상태인 사람이 가장 높은 비용의 선물을 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보고 뭔가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그래프가 확실히 튄다 해가지고 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고려가 안 된 성별과 이제 직업 상태, 무직인지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또 기혼자들이 5, 60대 기혼자들이 왜 선물에 비싼 요인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했더니 사회적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말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쭉쭉 진행을 해서 그럼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제 모든 칼럼들을 다 넣어둔 다음에 이걸로 했을 때 모든 칼럼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값들을 다 받았습니다. 뭐 연도가 뭐 2015년일 때는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죠.
과연 저게 선물일지 아닐지 예측하는 게 제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썼습니다. 만약에 27세에 취업했고, 그리고 결혼 안 했고, 여자고, 소득순위는 상위 20%고, 11월에 구매했고, 상품 코드는 이게 선물로 잘 나가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고, 구매 예정이라면 이게 과연 선물일지 아닐지에 대한 확률을 예측해줘 했더니, 여러 번 실패하다가, 성공을 한 건이거든요. 되게 머리를 대굴대굴 오랫동안 굴리더니, 63%일 것 같다. 하는데 약간 신뢰가 가는 게 지금까지 제가 분석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봐왔잖아요. 퍼센트도 보고. 그리고 이 선물 코드가 굉장히 선물로서 인기 있는 상품 1위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63%? 뭐 정확하게는 저도 뭐 ML 분석가가 아니어서 잘 모를지라도, 이런 식으로도 좀, 보고서도 받고,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로 지금까지 봤던 POC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베드락이 아니죠.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접근할 때 저희도 지금 AWS ID 센터와 연결해놨거든요. 그래서 SSO 로그인을 통해서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접근하게 되면 제공해주는 ML 기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 데이터 자산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저도 데브옵스 엔지니어지만 이제 주피터 같은 거 사용할 때 별도의 네트워크 설정 없이 또 권한 부여 없이도 바로바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해주는 툴들도 추가 설치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마존 퀵사이트도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니까 이제 잘 이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주셨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인원들 같이 넣어두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